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민간단체와 위탁협약이라는 것을 추진하다가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를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분란이 예상되자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려던 사업을 접어버린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협약서라는 것을 체결키로 하고 문안 작성까지 마친 뒤 다음 날에는 협약 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 문안 작성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자국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한국에 급파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28일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협상이 전격 타결돼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대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자 하려던 일을 없애고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 과거지사가 아예 없어집니까? 설령 누군가가 사과는 이제 됐어라고 하면 그 과거사는 모두 잊고 백지화해야 하는 겁니까? 생각해보니 세월호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공식 사과했으니 이제 그 일은 더 재론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문제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왜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잘.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주의 성과,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감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6분 돼갑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비태세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죠?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이순진 합참 의장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적 도발 시 우리가 강력한 공군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예측해 최강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연합사령관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의장과 스케퍼로티 사령관이 함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지난 10일 미군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이후 한미공군의 연합방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반대해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소극적인 이유, 뭐로 분석되고들 있죠, 지금? 네, 중국이 자국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계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자국도 피해를 보거나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북중 관계의 신국면이 전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 반열에 오른 만큼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적잖이 신경을 쓰는 만큼 북한을 혈맹이라며 무조건 감싸고 돌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당국이 핵실험 직후 격앙된 표현으로 비판적 지적을 쏟아냈다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자 점차 각국의 냉정을 주문하며 제재의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비롯된 겁니다. 북한의 지난 6일 핵실험 강행 발효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중국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생명줄이랄 수 있는 원유 공급을 끊을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 이어 대규모 탈북 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져 전략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불안, 환율 이런 거 겹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 4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중국 증시 불안과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로 1,9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78포인트 내린 189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20.44포인트 하락한 1897.18로 장을 출발한 뒤 장중 한때 1892.69까지 내려가며 189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1900선으로 올라섰으나 중국 증시가 2%대 하락세를 나타내며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결국 1900선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중국발 악재와 국제 유가 하락의 여파로 지난 주말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10선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담화를 모레 수요일 13일 날 하겠다는 건데 요번에는 기자회견도 일부 허용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읽고 쌩 내려가지만은 않고 몇 마디 물으면 답은 하겠다. 이런 소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취임 후 5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6일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국민 담화는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 다른 형식과 비교할 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핵심 법안 처리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4차례 담화 중 3번은 경제 문제를 비롯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 국민적 협조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새해 초면 전국에 생중계되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 전국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북핵 대응과 핵심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신년 회견을 겸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올해 담화 및 회견도 예년처럼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무디스가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 예측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오늘 북한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신용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은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 있어서는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용평가기관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격앙된 반응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디스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지정학적 돌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 군사 대치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권 붕괴로 인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는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을 불러와 한국의 신용도를 짓누를 것이라고 무디스는 전망했습니다. 네. 무디스는 북한 경제는 아주 허약하고 최근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주축으로 한 외부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북한의 이념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무디스는 내다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 의중을 잘 헤아린다, 구미에 맞는 말을 골라서 잘한다,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얘기도 듣곤 했던 강은희 여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결국 채택해 주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와 부적격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명시됐습니다.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여성부와 연관된 타 부서 정책을 연계 강화시키는 부분까지 소신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책과 관련된 주요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과 관련해 세대 분리를 통한 재산 처리 과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아들의 군복무 기간에 과도한 휴가 사용 등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선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렇게 앞장선 사람이면 차라리 그거 주무부처인 교육부로 왜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 부산대 교수들이 제자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120만 원씩 낼게 이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산대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에서 교육부로부터 예산 삭감을 당하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려고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네. 11일 부산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진행될 교육부 지원 2015년도 사업 중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7억 2,400만 원, 학부 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는 11억 4,900만 원 등 모두 18억 7,300만 원이 지난해 말 삭감됐습니다. 부산대 측은 2015년도 사업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총장 직선제를 고수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삭감된 두 사업은 장학 지원, 학습 역량 강화,
해외 파견, 교육 여건 개선, 진로 지원 취업 지도 등 모두 학생들을 위한 것이란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이 중단되면 학생들이 진로를 바꿔야 하는 등 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뒤 12월 초 전호환, 정윤식 교수 등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무순위로 임용 제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산대는 당초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간선제 전환을 추진하다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건 이후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직선제로 임용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부산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을 항명 정도로 인식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돈을 싹 끊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원하던 사업에 속한 학생들 그 일은 계속해 나가겠다.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만 나라 운영이 이렇게 주먹국으로 또는 개인 감정 얽혀서 사감을 분풀이하듯이 이렇게도 되는 건지 한심하다는 말조차 미안할 정도입니다. 네, 고현철 교수 투신 사건 생생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게 음원 그 분야에서는 최강자로 알려진 멜론이라는 곳을 다음 카카오 회사가 무려 2조 원에서 한 2천억 원 빠진 1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멜론을 서비스하는 국내 1위 종합음악 콘텐츠 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니다. 인수액은 1조 8,700억 원으로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카카오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혁신을 위해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인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로엔의 음악 콘텐츠가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글로벌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모바일 플랫폼과 음악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음악 창작자 기반의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1조 8,700억 원이군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거의 1조 9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해상 작전 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됐었죠.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기도 한 김양 전 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피고인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고문 계약에 헬기 선정 의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접대 명단을 달라고 하는 등 그에게 단순 조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 역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과의 친분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 자신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를 썼다가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새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뀌니까 거기 맞춰서 변호사를 계속 바꿔댔다는 얘기군요. 10억을 받았는데 추징금 13억 8천만 원쯤. 네. 집안, 가문, 자신의 조부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참 통탄해하고 애석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지금이라도 김양 씨는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꽤 춥던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추울 것 같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남하해 매서운 한파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전국 곳곳에서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과 강원 북부 등 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여 건조특보도 며칠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6개 시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건조주의보도 부산, 울산, 대구를 포함한 내륙 지역 곳곳에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파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며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뉴스 브리퍼로 돌아오신 거죠? 3개월. 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10회 동안 진행했던 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K가 콘서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연, 대담, 음악과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국민TV 조합원은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100,000원입니다. 1월 18일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에는 강허달림과 손병휘, 이정열의 듀오 인기 가수가 함께합니다. 콘서트 사람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24분 30초 막 됐습니다. 우선 오늘 진짜 인터뷰는 많이들 아시죠? 집회 시위 현장에서 친하게 지내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서로 물을 건네거나 많이들 그러셨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데모당 당수로도 친숙하죠. 이은탁 씨. 잠시 후에 5시 한 50분경에 연결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도 좋고 평소 데모당이 뭐 하는 데인지 당신들 그 이름이 왜 그렇소? 그런 질문 포함해서 하시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하고 많이 겹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는 아무래도 막 시작하는 주고 아직 신년 인사하고 그럴 때인 것 같아서 둘째 주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새해 첫 주 같은 업무 측면에서는 그런 감이 강한데요. 오늘부터 주 2회 작년에도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란 단기성 시리즈 코너로 친숙하시죠. 배윤호 원장과 함께 학원 보내지 맙시다. 학원 다니지 마라. 사교육 원장이 학원 다니지 마라 이러니까 조금 갸웃거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좀 무슨 배포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데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주에 2번씩이니까 5주가 되겠군요. 10회에 걸쳐서 학원 다니지 마라라는 제목의
단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대개 대상은 중3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1, 2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 어떤 점을 준비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젊은 청춘들에게 필요한 건가. 대개들은 선행학습에 휘둘리게 마련이고 영어, 수학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들 하는데 꼭 그런 것인가, 이런 얘기들 하겠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공자왈, 맹자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과목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무슨 학원에 등록해서 꼬박꼬박 비싼 월사금 내가면서 학원 잘 가라, 예습복습 하래, 빠뜨리지 마라, 학원 빼먹고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신경질 부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교육,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윤호 원장.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했던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와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시리즈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얘기를 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건 실질적으로 좀 와닿는 얘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솔루션을 좀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실제로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전혀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는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주말 되면 그냥 영어 수학 학원 막 뺑뺑이 돌아다니는 건데,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좀 입증해 보이려고 이렇게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 대상 또는 주 타겟은 어느 계층, 어느 학년의 학생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긴장을 하고 좀 뭐 설레임도 있고 뭐 이러겠지만, 이제 중3 학생들, 고등학생이 되는 중3 학생들과 졸업을 앞둔 현재 중3 네, 학생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는 고3 학생들. 고2. 예, 지금 현재는 고2죠. 현재 고2. 예. 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이 겨울방학 때 가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학생들, 고계층 대상을 특히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강윤의 오늘의 주 2회, 월요일과 수요일로 지금 잠정 계획하고 있는데, 배윤호의 학원 다니지 마라, 이걸 들으면 내가 요번 겨울방학에 뭘 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네. 준비를 하게 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모색해보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학원 다는 아니겠지만 학원 원장들 수입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 합니까?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예. 사실상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이게 쉽지 않게 잘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들으면, 특히 들으시는 학부모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주로 들으시면 자녀들한테 좀 이걸 들려주셔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학원 사교육 시장이 좀 팽창이 줄어드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로 사교육 시장의 매출이 줄어들면은 우리 배윤호 원장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 네, 뭐 사실 뭐 그 정도의 급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이제 이 코너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주로 어떤 점을 얘기할까요? 오늘은 기본적인 입시 제도가 어떻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입시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말할 건데, 오늘은 왜 학생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가 하도 잘 바뀌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피상적으로 신문이나 뉴스 이런 보도를 보시면 네. 바뀌는 건 없고 경쟁만 치열해지고 자꾸 바뀌어서 수험생이 혼란스럽다라고 보통 말들은 하는데, 예. 그거는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보도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착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입시 아니라는 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적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들이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입시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정착돼 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TV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 보면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600 몇 개가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다 어떻게 숙지를 하느냐, 이거 단순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입시의 명칭만이 많을 뿐이죠. 실질적으로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전형은 4개 전형에 불과해요, 사실은. 4개요? 예. 학교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줄 세우기로 너 학력고사 몇 개 틀렸니? 너 수능 몇 개 틀렸니?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라 각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입시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끔 하는 입시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아직 숙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재 입시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가 요구하는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건데, 아직도 그냥 수능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 룰에 맞는 자신만의 입시 방법을 우선 개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가장 기본적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네. 소위 말하는 특목고나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상담받지 마시고 그냥 학원 가서 상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까놓고 네. 노골적으로? 네. 저희는 자신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새 입시 룰 바뀐 그거, 그 다음에 맞춤형 학생에게 가장 좀 적합해 보이는 그걸 찾아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어렵냐면, 네네. 수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고 낮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반영하는 비중이 또 높은 학교가 있고 낮은 학교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각 학생별로 학생이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일일이 이게 다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입시 상담이 한 학생당 5분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를 정확히 맞춰주는,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 많지가 않을 뿐더러 사실 선생님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해주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입시가 끝나면 오히려 더 학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학원들은 그런 희소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뻥튀기를 해서, 특히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분당 7,000원을 받고 10,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학생이 네.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고 앞으로 요거는 좀 보충을 하겠지만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본다면 네. 전화로 네. 그 10분당 7,000원쯤 계산해서 받는다고요? 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받아요? 그냥 부르기 나름입니다. 특히 이렇게 수능이 끝나면. 예. 특히 지금 방금 진행자님처럼 저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라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학생들이 전화를 문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전화로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내원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 상담을 하는데, 대면 상담 경우에는 10분당 예. 5만 원에서 6만 원 선입니다. 이 변호사 시간당 얼마 받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간다면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전혀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그런 혜택을, 손해를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나마 강남이나 특목고 학생들은 이런 솔루션을 좀 받지만 지방이나 강북 쪽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이런 상담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야, 이건 참 이래서
뭐 서울, 그다음에 대도시, 그다음에 뭐 엄마, 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의 재정적인 능력, 정보력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서열화되고 이런다는 얘기 또다시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5주 동안 배 원장의 학원 다니지 마라. 요거 열심히 들으면 시간당 뭐 5, 6만 이런 거 안 내고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내시는 굉장히 좋은데 수능이 안 좋은 학생. 네. 반대로 학교 내시는 별론데 수능이 더 좋은 학생. 내신과 수능은 별론데 어떤 진학에 대한 포부가 있는 학생.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이 다양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강의 샘플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샘플이 될 만한 학생들을 직접 불러서 네. 그 학생들과의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줄 거고. 그러면은 미리 학생을 모집한다는 말은 너무 좀 과하지만 배윤호 원장에게 뭔가 카운셀링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을 해 주시면 언제쯤 지금 학생을 직접 스튜디오로 오게 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당장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공고를 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학생이 어떻게 연락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다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얘기 또 한번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본인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을 심사를 하는 선생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류로만 이 학생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말이에요. 대입도 마찬가지고 특목이나 자사고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대입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이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로 모이는 이유는 이 자소서를 써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자소서를 한번 써봤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는 요령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대비하는 요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별거 아닌 면접에서 대답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소서를 미리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중학생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이 특목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것을 준비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게 실제 대입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그 목차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리즈 마지막쯤이 되면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로 합격한 사례와 불합격한 사례의 자소서를 공개해서 어떻게 합격을 하고 어떻게 불합격을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비중이 그렇게 큽니까? 네, 많이 커졌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쯤 할애를 해요? 5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커요? 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그냥 어느 학교에서든 이렇게 수업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1, 2주 이렇게 잡아서 가르쳐주고 좋은 거, 실패한 거 이렇게 샘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몇 번 쓰게 하면 굳이 꼭 특목고 출신이어야만 자소서를 써봤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그만큼 자소서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왜 보편적으로 시도가 되지 않고 있죠? 일반고에서는 자소서를 통해서 합격을 하는 학생의 수가 극히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유되는 전통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민해보고 같이 써보고 몇 번 해봄으로써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 스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그렇게 고도의 뭐도 아닌 것 같고 또 특별히 아주 어렵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일단은 무엇 할지를 못 정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진학을 해서 어떤 목표를 갖겠다라는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려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자소서를 매우 솔직 담백하게 썼는데 네.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건 뭐냐면 네. 이 학생이 쓴 내용과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평가한 내용을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면 1번 문항에서 공부를 잘했던 경험을 한번 써보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매우 보람이 있었다라고 이 학생이 솔직하게 썼는데,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내용은 그 뒤에 1, 2, 3학년 때 수학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선생님들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면 이 학생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던 작업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의미가 없었다면 그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슨 학원식으로 똑같이 FM으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 거죠. 네. 그 팁들을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팁이 있다. 네. 이것 예전부터 한번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 시리즈 때도 묻고 싶었고, 실은 이것은 교육 정책 담당자 또는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뭐 질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서 대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침 오늘 안 바쁜 벌꿀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 겸 이런 거 하나 주셨어요. 수능을 없애고 대학 입학을 쉽게 하고,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을 깐깐히 시켜서 함량을 충족시킨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만 사회에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좀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이런 걸로 하게 하면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차피 지금 저 배 원장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컨설팅 받으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너무 고깝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제안 주신 거는 이것은 사회적 어젠다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모아져야 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 정책 조성 기능이 바로 이런 쪽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룰이 바뀌느냐, 그 룰에 어떻게 아이들을 구겨 넣어서 그 서열 경쟁에서 맨 앞 대목에 놓게 하려는 거냐, 실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이 근원적인 질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논의에 접근하기는 좀 공소한 점이 있다. 이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제안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제는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 한번 써볼 기회를 갖기로 하고, 저는 어쨌거나 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든 뭐 실은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도 이런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글을 통해서 나를 남에게 알리는 것, 뭐 이게 자기소개서지 뭐 별거 있겠어요. 무슨 정답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아무튼 그런 게 고등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제가 너무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뭐 수시, 전형, 뭐 논술 이렇게 막 복잡하고 정시로 나뉘어 있고, 정시에서의 표준 점수 이런 건 뭡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 같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사회탐구 부분에서 뭐 선택하는 과목이 여러 가지고, 과학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2과목만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물리는 어렵고 화학이 쉬웠으면 물리 본 학생들만 불리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유불리, 각 과목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전체 과목의 표준 점수를 만드는 건데, 별건 아니고요. 학생이 원래 받은 점수에서 전체 평균을 빼가지고 표준 편차를 곱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체 평균과 내 점수의 차이가 얼만큼인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야 쉬웠던 시험이든 어려웠던 시험이든 똑같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공개가 되죠? 네, 당연히 공개됩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정보 격차가 생겨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머님들은 뭐 학생들이 시험 보고 오면 너 몇 개 틀렸니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옛날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기 안 바쁜 벌꿀님
제가 댓글 보고 생각이 드는 건 네. 이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숙지를 하셔서 자녀와 부모님들이 스스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학원에서 해주는 게 별게 없거든요.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별게 없고. 학원에서 이런 류의 컨설팅을 좀 하는데 그런데 현혹되거나 너무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쭉 방송을 5주 동안 쭉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서 하는 컨설팅과 결국 비슷하겠구나. 네. 그것을 우리 집에서 부모 자식들이 함께 해보자. 뭐 이런 취지라는 저는 그 취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예. 헛돈을 쓰지 마시라는 거죠. 헛돈 쓰지 말라. 네. 그래서 학원 다니지 마라. 네. 예. 그런데 아무튼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은 좀 쉽게 가고 졸업을 아주 빡빡하게 해서 그럼 또 반발이 많으려나? 그게 그렇게 만든 제도가 로스쿨인데 저렇게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로스쿨, 거기도 기본적인 취지는 비슷한데. 법조인을 늘리겠다는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이렇게 뭐 수능을 없애고 대학을 뭐 1대학, 2대학으로 만들자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예. 각 대학들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가 1대학이 되면 연고대 중에 어디가 2대학이 되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이것이 너무 서열화된 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대로 두고 네. 그대로 두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프랑스는 어떻게 교육 개혁을 통해서 옛날 뭐 소르본 대학 이런 것들을 파리 1부터 지금 8대학으로 다 재편을 해놨죠. 우리와 같은 유교적 서열 의식이 우리보다 약해서 그런 게 가능했을까? 아무튼 이건 참 중대한 사안이고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의 한 이슈로도 충분히 삼아 봄직한 건데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가장 배 원장께서 첫 회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이 네. 개인의 전략이고 학생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의 전략이다. 교육부가 미국의 제도를 많이 따왔는데 네. 또 유럽의 제도도 많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의 의식과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사교육이나 일부 소수 그리고 강남에 있는 어떤 고소득층이 그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입시가 완전히 편향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방학인데도 다 나와가지고 10시까지 막 자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실제로는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과를 오기 위해 준비했느냐를 학교에서 평가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 아직도 국영수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 입시 지금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네. 그렇게 수능 점수로만 들어가는 전형이 전체 인원의 10%로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드는군요. 네.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뽑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90%가 수능 점수 이외의 방식으로 뽑겠다는 거니까. 수능 점수는 기본 점수, 그러니까 최저로 이 정도만 맞으면 얼마나 우리 학교로 오고 싶어하는 의지와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보겠다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뭐 4당 5락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우는데 가족들이 함께 한번 해보자.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뭐 다투거나 그럴 게 아니고 얘기를 해보자. 아무튼 개인별로 전략을 맞추고 100명을 뽑는다면 90명은 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그것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중3들 그리고 고3이 되는 학생들 조금 귀를 쫑긋해 주십사. 이런 얘기로 일단 첫 회 프롤로그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